이 지방을 두루 돌면서 수소문을 하여 들어보니 벽동 사람 김희연이 힘과 용기가 남달리 뛰어나고 학식도 풍부하다 하였다. 일찍이 심양자사가 그의 용력을 높이 사서 준마 한필과 삼국지 한지를 주었고 청나라 고급 장교에게도 융숭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였다. 그가 지금 청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의병을 일으키려고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하간 찾아가 보기로 상의하고 두 사람이 때로는 헤어져서 때로는 함께 다니면서 수소문하여 김의원의 비밀 주소를 알아내게 되었다. 강계군 서문인 인풍루 밖으로 80여리 더 가서 압록강을 건너면 그곳 사람들이 보통 황성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북은 10여리 되는 곳에 삼도구라는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김의원의 비밀 주소지였다. 김의원을 찾아갈 때에는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보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따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의원의 사람들도 각자 알았고 참말 의병을 거사할 뜻이 있는지 혹시 무슨 술책이나 가지고 백성들을 꿰는 것은 아닌지 각자 자세히 관찰하자는 의도였다. 며칠 먼저 김영진을 유랑객 행색으로 꾸며 출발케 하고 나는 김의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 탐지할 작정으로 천빛장수에 행세를 하고 네댓새 뒤에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하였다. 길을 가던 중 하루는 압록강을 한 100여리 앞둔 곳에서 호련히 청나라 무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궁둥이에 관인이 찍힌 말을 타고 머리에는 말아기를 쓰고 옥로를 꽂고 홍사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덮어놓고 앞으로 나가서 말머리를 잡았다. 그 무관은 곧 말에서 내렸다. 나는 청나라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품 안에 취지서가 한 장 써서 간직하고 다녔다. 어쩌다가 청나라 사람 가운데 문자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취지서를 내보이곤 했었는데 청나라 무관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무관은 글을 채 다 읽기도 전에 갑자기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크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서 붙들고 이유를 물었다. 그 무관은 글 가운데 통탄할 바 저 외적은 나와 함께 같은 세상을 살 수 없는 원수이다. 라는 구절을 가리키며 나를 붙들고 통곡했다. 그제야 나는 갖고 있던 필통을 꺼내 필담을 시작했다. 먼저 그 사람이 물었다. 일본이 어찌하여 그대의 원수인가? 일본은 임진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국가의 원수일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우리 국모를 불살라 죽였기 때문이요. 나는 반문하였다. 그대가 초면에 이같이 통곡함은 무엇 때문이요? 나는 지난 가부년의 평양 싸움에서 전사한 서옥생의 아들이요. 강계 관찰사에게 부탁하여 부친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였는데 그로부터 전갈이 오기를 부친의 시체를 찾아놓았으니 와서 웅구에 가라 하였소. 그런데 가서 보니 부친의 시체가 아니기에 이렇게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길이요. 자기 집은 금주인데 자기 부친은 집에서 기르던 병사 1500명 중에 1000명을 인솔하고 출전하였다고 한다. 그들 1000명은 모두 부친과 같이 전멸했고 현재 자기 집에는 군인 500명이 남아 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재산은 매우 넉넉하고 자기 나이에 30 몇 살이며 부인은 몇 살이고 자녀는 몇 명이라고 상세히 일러주었다. 나는 먼저 그에게 평양 보통문 밖 들녘에서 일본 사람들이 세운 서옥 생전망처럼 나무빌을 보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나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므로 나를 띠라 부르고 자기더러는 꺼거라고 부르라고 서보였다. 그리고는 내가 짊어지고 있던 보찜을 자기 말 안장에 매달고 나를 붙들어 말등에 올려 태우고 금주를 향해 채찍질을 하면서 언제까지든 복수할 때가 오기까지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같이 걸어서 가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걱정 말라고 하며
불과 심리만 가면 관말을 잡아탈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말 위에서 곰곰이 생각했다. 서씨의 뜻을 보면 장래 교제할 좋은 기회가 되겠으니 같이 지내는 것이 극히 좋겠으나 먼저 길을 떠난 김영진에게 이 사실을 알릴 길이 없었다. 또 김희연의 의병을 일으킨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생각이 앞섰으므로 기약 없이 금주로 가서 서씨 집에 머물러 있을 마음이 없었다. 말에서 내려 서군에게 물었다. 여보 꺼거. 내가 고국의 부모를 이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왕실에서 변을 당한 후에 나라 안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먼저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승낙을 얻어가지고 와서 떳떳이 꺼거와 함께 지내며 장래를 경험함이 어떻겠소? 사씨는 대단히 아쉬워하면서 동생 사정이 그러하다 하면 어쩔 수 없지. 어서 속히 고국의 부모를 뵌 후 다시 와서 만납시다. 하고는 제삼 눈물로써 부탁하고 서로 작별하였다. 대엿새 후 삼도구에 도착하였다. 이 집 저 집 방문하여 참빛 장수로 행세하면서 김희연의 동정과 그 부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령인 김희연은 일벌이기를 좋아하는 성벽이 있는 만큼 자신감이 넘치나쳐 다른 사람의 도모를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도량이 부족해 보였다. 용력은 월등히 뛰어나서 당시 나이 50여 세의 심양에 있는 500근짜리 화포를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양손으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관찰로는 진정한 마음의 용기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희연보다는 그의 동지로서 초산 이방을 지냈다는 김규현이란 사람이 의리도 있고 계책도 잘 세우는 것 같아 보였다. 김희연은 을병운동 수령이 되어 당시 많은 을병을 모집하였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변방으로는 초산, 강계, 위암, 벽동 등에서 몰래 포수를 모집하였고 저쪽 변방으로는 청나라 강 근처 일대에서 이주민 포수를 모집하여 그 수가 근 300명이나 되었다. 을병을 일으킨 대의 명분은 국모가 왜구에게 피살된 것은 국민 전체의 치욕이니 가만히 앉아서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글을 잘 쓰는 김규현으로 하여금 경문을 지어 뿌리게 했다. 을병을 일으키는 모의에는 우리 두 사람도 참가했다. 나는 비밀히 강계성에 들어가서 화약을 매입하여 등에 지고 압록강을 건너기도 했고 초산 위안 등지에서 몰래 숨어 들어가 포수를 모집하기도 했다. 거사한 때는 을미년 11월 초였다. 압록강은 대부분 빙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삼도구에서 행군하여 얼음 위로 강을 건너 강계성까지 바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위원에서 일을 마치고 채건지인 삼도구로 돌아오던 중 혼자서 얇은 얼음을 밟았다가 강 속에 빠진 적이 있었다. 몸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겨우 머리와 양손만 얼음 위에 남아있는 형편이 되었다. 죽을 힘으로 솟아올라 육지에 도달하였으나 옷이 삽시간에 얼음덩어리로 변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익사는 겨우 면하였으나 동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내 고함 소리를 들은 산골짜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 구하여 준 덕분에 겨우 살 수 있었다. 김희연에게 강계로 들어갈 계책을 물었더니 이미 강계 병영에 있는 장교들과 내응해 두었으니 성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였다. 그러면 그 장교들이 순수한 애국심으로 내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희연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내가 이미 심양에 가서 임명노야와 친하고 그가 하사하는 말까지 받은 일을 이 장교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 언제나 청나라 군사들의 응원만 받아오면 그들이 다 같이 행동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하였소. 그런 까닭에 성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요. 나는 또 물었다.
그러면 청나라 군사들을 이번에 다소간이라도 사용해 됩니까? 이번에는 안 되지만 우리가 거사하여 강계를 점령하면 원병이 온다고 하였어. 그리고 우리가 모집한 포수들의 복장 문제가 나와서 나는 이런 의견을 주장하였다. 포수 중에 청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중 몇십 명에게 청병 장관의 옷을 입혀 청나라 장교 혹은 대장으로 꾸밉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복을 입혀 후방에 따르게 합시다. 선두에는 심양자사로부터 하사받은 말을 타게 하고 청나라 장교로 꾸민 군인에게 긴 칼을 차게 해서 선두에 입성케 함이 좋은 계책일까 합니다. 이유는 강계성 장교들이 내응한다는 것을 순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지 청나라 군사들이 오면 그것을 보고 내응하겠다는 것이지 의리상 내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서 청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면 정세는 세부득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김희연은 제1착으로 고산진을 쳐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 제2차로 그 무기를 가지고 강계를 공격한다는 계책을 세웠다. 그러나 나는 그것 역시 불가한 일임을 역설하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지금 우리에게 300여 명의 포수가 있으니 이 병력만 가지고 질풍내후의 형세로 힘차게 돌진에 들어가면 충분히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선발대의 수요가 비록 적긴 하여도 저쪽에서는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는지 모를 것이니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규영과 경성 사람 백진사 등은 다 내 의견에 찬동하였다. 그러나 본래 성격이 독단적인 김희연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였다. 첫째, 청북군장과 청군 장교로 간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당당하게 공무주기 원수를 갖기로 한 이상 당연히 백의 군인으로 입성함이 옳다. 둘째, 아직 군인은 있으나 무기가 부족하니 먼저 고산진을 쳐서 무기를 탈취해 가지고 다음날 강계를 점령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김희연이 고집하고 나가는 데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갈라서지는 말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제1착으로 야간에 고산진을 침입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빈손으로 종군하는 자들에게 분배하였다. 다음날 강계로 진군하여 정군이 한밤중에 얼음 위를 밟고 건너갔다. 인풍로 10리박 가량 되는 곳에 선두가 도착하자 강의 남쪽 기슭에 있는 소나무 속에서 화승총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강계대 소속 장교 몇 명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서 김희연을 찾아서 물었다. 이번 오는 중에 청병이 있는가? 김희연은 대답했다. 우선 강계를 점령하고 통제하면 곧 청병이 올 것이요. 그 장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솔숲에서 포성이 울려나오더니 탄환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좌우의 산골짜기 험준한 빙판 위에서 근 천여 명의 사람과 말대가 혼잡을 비추며 물밀듯이 밀려나가고 들어오니 어느새 총알에 맞아 죽는 자, 다쳐서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는 김영진과 몇 걸음 후퇴하면서 상의하였다. 김희연의 근본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 다시 사람들을 모으지 못할 거요. 그러니 저들과 같이 태갈할 아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낯선 행색으로는 잡히기 쉬울 것이니 잠시 강계성 부근에서 몸을 피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결정하고 산원자리로 올라가서 강계성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촌락으로 들어갔다. 한 동네가 전부가 피난하고 집집마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한 집에 들어가니 집 바깥문이나 앞문이나 다 열어둔 채였으나 주인을 불러봐야 역시 한 사람도 없는 빈집이었다. 안방에 들어가니 방구석 화덕에 불이 피어 일렁일렁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우선 화덕 옆에 앉아 손발을 녹였다.
가만히 앉아있노라니 방 안 가득히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났다. 실ong 위에서 광주리를 꺼내보니 온갖 고기가 가득하였다. 우선 닭다리와 돼지갈비를 숯불에 쪼여 먹고 있는데 배두건을 쓴 사람이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거짓 책망을 하였다. 웬 사람인데 야반에 남의 집을 묻지도 않고 침입하는가? 그 사람이 놀라고 두려운 빛을 띠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 집인데요. 누가 주인이든지 이렇게 눈 오는 밤인데 들어와 몸이나 녹이시오.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물었다. 그대가 이 집 주인이라면 집을 비우고 어디를 갔던 게요? 내가 보기에 주인 같아 보이지는 않으나 추울 터이니 여기 와서 고기나 자시오. 그 사람도 하도 어이가 없어 이야기한다. 오늘이 어머님 대상입니다. 각처의 조객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갑자기 동구에서 포성이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조객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식구들은 산속으로 피신시켜 잠시 두고 왔던 길이요. 나는 한편으로 신뢰했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위로를 했다. 우리도 장사차 성내에 왔는데 당도하자마자 난리가 났다고 소동을 하기로 촌으로 피난을 나온 것이오. 와서 보니 당신 집 문이 열려 있기로 들어와 보니 음식물이 있기로 요기를 하던 중이오. 난리 때라 이런 일도 있는 법이니 용서하시오. 주인은 그제야 안심을 했다. 나는 주인을 권하여 산속에 피하여 숨은 식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일렀다. 주인은 겁이 나서 말했다. 지금도 보니 동구 밖에 군대가 밀려가던데요. 군대가 무슨 일로 출발한다는지 들으셨소? 주인은 청나라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강 건너쪽에서 을병이 밀려와 관계를 치려다가 군대가 물려간다고 합디다. 그렇지만 멀리서 자꾸 포성이 들리니 알 수 있습니까? 승부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을병이 오나 군대가 오나 촌사람들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어?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눈 속에서 밤을 지내다가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속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 주인은 오히려 자기 집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내 집 식구뿐 아니라 온 마을이 거의 다 산 위에서 밤을 보낼 준비를 하였으니 손님은 과히 염려치 마시고 이왕 내 집에 오셨으니 집이나 지켜주시오. 나는 산에 있는 식구들을 가서 보고 오리다. 인풍루 밖 길가 찻동네에 있던 그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출발하여 관계를 떠나서 정류령을 넘어 수일 만에 신천에 도착하였다. 청계동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물으니 고선생 집에 콜레라가 들어 맏아들 맏며느리 원명부부가 일시에 함께 죽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동네 입구에 들어서서 먼저 고선생 댁에 가서 위문하였다. 고선생은 도리어 침착하고 태연한 빛이었으나 나는 원통하고 가슴이 답답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 계신 집으로 하려고 하직을 할 때에 고선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 하셨다. 곧 성례를 하기로 하세. 듣기만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네가 떠난 뒤에 고선생 손녀와 너와 약혼이 되었다. 는 말씀을 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고선생이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번갈아 가며 약혼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셨다. 아버님의 말씀은 이러하셨다. 네가 나간 후에 고선생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요새는 아들도 없고 매우 고적하실 터이니 내 사랑에 오셔서 이야기나 하고 놉시다 하시더라.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가서 노는데 고선생이 네가 어렸을 적부터 행동해 온 것을 세밀히 물으시더구나. 그래서 나는 네가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던 것과
해주 과거장에서 극단적인 비관을 품고 돌아온 일, 관상서를 보다가 낙심하던 일, 마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동학에 입도하던 일, 근처 동네의 강씨 이씨들은 조상님의 뼈를 파고 사고 파는 죽은 양반들이지만 너는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고 몸으로 실행하여 살아있는 양반이 되겠다고 하던 것 등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어머님 말씀은 이러했다.